저는 백악관 국가경제전략실 국장 마이클 로웰입니다. 요즘 세계는 다시 불확실성 속에 빠져들고 있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에겐 9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어요. 여기에 관세와 안보, 에너지 문제를 한꺼번에 묶은 원스톱 협상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노한 동맹국들이 미국을 외면하던 그 시점, 단 한 나라만이 조용하고 그러나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동맹의 진면목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장 테이블을 3개 내리치며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어요. 한국은 돈이 넘쳐나는 나라야. 9배는 내야지. 저는 익숙한 말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대통령의 화법은 언제나 공격적이었습니다. 백악관 회의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봄 햇살이 따스했지만 실내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내가 말했잖아. 한국 놈들은 우리 돈으로 부자가 된 거라고. 삼성, 현대. 다 우리 덕분이지. 70년 동안 지켜줬으니 이제 그들이 더 내야 해. 아니면 우리 군대 철수할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에 차서 손에 들고 있던 펜을 테이블에 집어던졌습니다. 실무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국방부 차관 스미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이 옳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우리의 보호 아래 경제 성장을 이뤘죠.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9배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무부 부장관인 존슨도 거들었어요. 한국은 미국 시장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자동차, 전자제품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았다면 지금쯤 무슨 꼴이 됐을지 모르죠. 그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건 당연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참모들도 앞다투어 한국을 업신여기는 발언을 이어갔어요. 마치 서로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없으면 북한에 당장 침략당할 겁니다. 그들의 성공은 전적으로 미국 덕분이죠. 지금까지 너무 적게 냈어요. 이제는 정당한 대가를 치를 때입니다. 저는 이 모든 발언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반박할 용기도 없었어요. 대통령이 이런 분위기일 때 다른 의견을 내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방위비, LNG, 조선업 협력까지 하나로 묶은 대통령의 전략은 말 그대로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동료 경제보좌관 제임스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도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협상이 아니라 몰아붙이기야. 제임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워싱턴 DC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한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략실 보고서를 검토하다 이상한 그래프 하나를 발견했어요. 동맹국 중 유일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저는 책상 위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다시 그래프를 살펴봤습니다. 경제 성장률, 기술 혁신 지수, 글로벌 영향력 지표. 모든 면에서 한국은 상승세였어요. 다른 동맹국들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리며 자료 더미 속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찾아 꺼냈어요.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그저 돈 많은 동맹국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아시아 담당 분석관 리사였습니다. 마이클, 한국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 성명이 나왔어요. 그냥 검토 중이라는 한 줄뿐이에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보통 이런 압박에 동맹국들은 격렬히 반발하거나 타협안을 내놓기 마련이었죠. 한국의 반응은 너무 담담했어요. 더 자료 찾아봐요. 뭔가 이상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벚꽃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안개 속이었어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 위엔 이미 새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마이클, 한국 자료 더 가져왔어요.
리사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죠? 한국의 GDP 대비 방산 수출 증가율을 봤어요? 5년 전과 비교하면 3배 늘었어요. 조선 수주 점유율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에너지 자립도도 꾸준히 상승 중이에요. 저는 자료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이 이상해요. 미국의 압박에도 별다른 반격이나 반발 없이 단 한 줄의 논평만 냈다고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통상과 안보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들은 격렬히 항의하거나 타협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카드를 꺼내들기 마련이었죠. 점심을 건너뛰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제 사무실 문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국장인 브라이언이 노크했어요. 마이클, 한국 자료 좀 봤어? 지금 그거 보고 있어. 뭐가 이상하지 않아? 브라이언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뭐야? 삼성, 현대, 방탄소년단? 그게 다야. 심지어 지난 10년간 한국 관련 정보 수집에 투자한 예산은 일본의 절반도 안 돼.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브라이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그저 경제적으로 성공한 동맹국,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나라 정도로만 여겼죠. 그래서 직접 가보려고 해. 브라이언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진짜? 대통령이 허락했어? 아직. 하지만 설득할 거야.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전략적 문제야. 현장을 봐야 해. 그날 오후 저는 대통령을 만나 한국 방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대통령도 마지막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가봐. 하지만 명심해, 우리는 약해 보이면 안 돼. 한국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내야 해. 사무실로 돌아와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통계, 보고서, 분석.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가 품은 의문을 해결해주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자료를 더 분석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경제 지표와 정치적 흐름, 기술 동향까지 모든 데이터를 검토했죠. 그러나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통계만으로는 이 나라를 이해할 수 없어.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서울행 비행기는 이틀 후 출발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밤하늘은 별이 많았지만 제 앞에 놓인 한국이란 나라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인천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을 느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지친 상태였지만 공항의 효율성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민첩한 출입국 심사, 혼란 없는 공공질서.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이쪽으로 오세요, 로웰 국장님. 한국 외교부에서 나온 김 비서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비행은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인천공항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김 비서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차로 서울까지 가는 동안 간단히 일정을 설명드릴게요. 차에 오르자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다와 육지를 잇는 거대한 다리, 정돈된 도로,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인데도 굉장히 정돈되어 보이네요. 네, 우리는 제한된 공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바로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외교부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품위가 있었어요. 차관보 박정호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로웰 국장님, 어서 오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차관보는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방위비 협상건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이미 전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설적인 접근에 약간 당황했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선 의례적인 인사가 오가기 마련이었죠. 네,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박 차관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말 뒤 회의는 예상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안을 기대했던 저는 약간 허탈했어요. 하지만 한국 측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응하기보다는 이미 자신들의 전략을 진행 중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 시내를 둘러봤어요. 강남의 번화가, 종로의 역사적 건물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공원. 도시는 활기차면서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어딘가 여유가 느껴졌어요. 저녁에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이 박사와 만났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학자였어요. 로웰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이미 방위비 인상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떤 시나리오인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하지만 이건 알아두세요. 한국은 더 이상 70년 전, 아니 20년 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포착된 실무자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외교부 근처 카페에서 만난 언론인 최 기자는 흥미로운 정보를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말이 없어 보여도 실무자들은 밤낮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은 말없이 그러나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죠. 저는 호기심에 더 물었어요. 어떤 자료인가요? 에너지 자립도, 방위산업 수출, 조선업 경쟁력. 모든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어요. 한국은 이미 미국의 압박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국방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미팅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방위 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었죠. 우리는 동맹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자주국방도 중요하죠. 저는 노트북을 펴고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준비되어 있다. 워싱턴에서 가져온 협상 전략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저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했어요. 건물 입구에서 만난 국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로웰 국장님, 오늘은 LNG와 조선업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협상 카드였습니다. 알래스카 LNG 협력안을 먼저 제시한 건 미국이었죠. 한국에 가스를 팔고 그 대가로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이미 두꺼운 자료집이 놓여 있었어요. 산업부 팀장 김주영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비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분석 자료입니다. 한국은 이미 실사단을 파견해 경제성과 친환경성, 유통 경로까지 분석한 상태였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 준비하신 건가요? 김 팀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6개월 전부터요. 저희는 미국이 이 카드를 꺼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내놓으려던 카드를 한국은 이미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상과 안보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니까요. 점심시간 저는 조선업협회 대표들과 만났어요. 미국은 한국의 선박 건조 기술을 활용해 자국 조선업을 되살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하려던 카드였죠. 조선업협회 손 회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죠. 한국은 이미 친환경 선박 기술로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죠. 자료를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미국이 원하는 기술 협력은 그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었어요. 미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손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관심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조건에서의 협력이어야 하죠.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오후에는 에너지공단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한국의 에너지 전환 계획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2030년까지의 상세한 로드맵을 갖고 있었어요.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수소 경제 활성화,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까지. 공단 이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 말은 미국의 LNG 수출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체 계획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우리가 카드라 생각한 것들이 한국에겐 이미 오래전 정리된 파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함정에 빠진 건가? 그날 밤 워싱턴에 첫 보고서를 보내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현실을 전달했어요. LNG와 조선업을 활용한 협상 전략이 예상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걱정되었지만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국방부를 방문했어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방위비 분담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9배 인상 요구는 워싱턴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죠. 국방부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보안이 철저했어요. 로비에서 만난 이준호 국방부 정책실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로웰 국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의 한국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죠. 이 실장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 방위비 분담금 증가 추이, 주변국들과의 비교 데이터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률은 이미 나토 국가들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크기와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저는 자료를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그들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계산한 합리적인 증액 범위는 최대 20%입니다. 그 이상은 어떤 경제적, 안보적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죠.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한국 측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준비성과 논리적 접근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 실장이 덧붙였습니다. 방위비 인상에는 상응하는 군사정보와 장비 운용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동맹으로서 단순한 비용 부담자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권리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 측의 논리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합리적이었고 데이터로 뒷받침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이 실장과 단둘이 차를 마시며 추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로웰 국장님. 미국은 정말 9배 인상을 기대하고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수치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존중합니다. 70년 동맹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죠. 하지만 이제는 감정이나 과거의 관성이 아닌 데이터와 현실에 기반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는 미국 대표로 왔지만 한국 측의 입장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워싱턴의 2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9배 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한국이 이미 상당한 방위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전달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한국의 방산연구단지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국방기술 개발 중심지였습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자 첨단 장비와 바쁘게 일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연구소 김 소장이 안내를 맡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차세대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우주 감시 능력에 집중하고 있죠.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놀랐어요. 그들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협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자체 기술 개발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후에는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의 최 국장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지역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현재 동아시아 정세는 복잡합니다. 미중 갈등, 일본과의 역사 문제, 북한 핵. 그 가운데서 한국은 균형을 잡아야 하죠. 최 국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들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외교 전략에 변화가 있었나요? 최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는 이제 중견국 외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 생각들을 정리했어요. 이번 출장은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협상의 수동적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갖춘 전략 국가입니다. 9배 방위비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보호해야 할 동맹이 아닌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그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된 나라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저는 바로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대통령은 제 보고서에 불만을 표했어요. 마이클, 너 한국 사람들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야? 그들은 돈이 많다고.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님,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은 변했어요.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접근법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은 다른 파트너를 찾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지?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해야 합니다. 방위비 인상은 현실적인 수준에서 타협하고 대신 기술 협력, 에너지 협력 등 상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한번 시도해보자.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양국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고 협력의 범위는 확대되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변화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서울 호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소리치지 않지만 흔들리지도 않는다. 그게 지금의 한국이다. 지금까지 백악관 국가경제전략실 국장 마이클 노엘의 대한민국 출장 보고서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어떠한 강압에도 당당하고 품격 있게 맞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